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원 기자입니다. 오늘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뭔가 밀리는 것 같고 또 힘 없는 것 같고 네. 막 이랬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막 올라서는 거예요. 네. 뭔 일인가 뭔 일인가 싶었는데 네. 뭐 SNS 상에 좀 많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과 정부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우리가 그토록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에 대해서 추진하자, 요거를 추진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참 많은 분들이 좀 반응들이 굉장히 좀 시니컬했습니다.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그 자본시장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그 법안 처리 하나 때문에 좀 많은 소가리를 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부터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뉴스는 제가 실적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산업, 좀 믿고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은 한지원 기자가 보기엔 좀 어디 같아요? 그래도 많이 떨어졌지만 네. 반도체. 많이 떨어졌지만 반도체. 네. 그러니까 이게 산업이 잘 되는 것과 투자하는 것의 괴리 때문에 네. 그 자동차도 그렇고 그리고 전력기기도 그렇고 또 화장품도 그렇고 사실 저도 이렇게 쭉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있지만 그쪽의 수요가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주가는 좀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 좀 공교롭게도 산업과 주가가 함께 움직이는 산업이 있으니 그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좀 방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네. 가운데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물론 매출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약간의 그 어떤 그 수주에 대한 계절성을 제외하고 나면 굉장히 좋은 실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일단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7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분기에 1조 원 실적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763억 원을 기록해서 작년 3분기 654억 원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지금 9.9% 감소한 걸로 나오긴 하죠. 1조에서 9천억 원으로 내려갔으니까. 근데 이게 이 매출 성장이 정체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작년에 수주 호황 때문에 나타났던 기저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항공우주가 2022년도에 폴란드에다가 FA50을 수출을 했는데 그 실적이 이때 잡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왜 너무나도 급격하게 이제 그 실적이 크게 늘어났던 기고 효과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이게 한 9% 정도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줄어든 게 아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영업이익은 올해 3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1분기와 2분기에도 전년 동기 대비 140%, 뭐 780%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번에도 증가세는 계속됐다. 그렇기 때문에 참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그 수주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오고 있는 매출은 수주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완료를 해서 납품했을 때 네. 이제 수출 실적에 그러니까 매출에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그럼 얼마나 돈을 덜 벌 것인가를 보면은 수주를 봐야 되는데 이번 분기 수주는 305억 원 정도라서 상당히 작아 보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수주 잔고가 이미 22조 4천억 원. 그 가운데 국내 사업 수주가 9조 3천억 원, 완제기 수출이 4조 9천억 원, 기체 부품이 8조 2천억 원, 수주 잔고가 22조 원이 넘게 남아 있다. 지금 보면은 네. 그 작년 3분기가 1조 원 정도라 그랬으니까 네. 뭐 대략 그 한 분기당 1조 원 안팎의 매출을 한다고 쳤을 때 1년 동안 4조 원 매출을 낼 수 있는 게 카이잖아요. 근데 22조 원의 수주 잔고가 아직도 남아 있다.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아직 더 올라갈 수 있다. 아직 한참 남았다. 아직 팔 게 많이 남았다. 이미 주문 받아놓은 네. 것만 해도 거의 5년치 주문은 다 받아놨다. 뭐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만. 네, 그렇죠. 대략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기 있잖아요. 남은 네. 하반기 수출 기대감에 대해서도 1조 7천억 원 규모의 아랍에미리트 수리온 수출 계약이 올해 안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고 늦어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랍에미리트 수리온에 대한 수주가 아마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즈베키스탄과 1조 1천억 원 규모의 FA50 수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필리핀과도 FA50 추가 수출 계약 협상도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차근차근 수주 실적에 하나씩 담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번에 방사청 청장과 함께 네. 인터뷰를 했었는데 조만간 저희 방송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무기 체계 수출이라고 하는 게 네. 다른 제품 수출과는 상당히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그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그냥 맞으면 사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거는 동맹국 간에 서로 군사 안보에 관련된 정보를 교환해야만 가능한 것. 그래서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냥 단순히 이게 뭐 이번에 물건 괜찮네요. 다음번 물건 안 좋으면 안 받아요. 이게 네, 아니라 네. 정말 그 두 국가 간에 긴밀히 협력하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기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뚫리기 시작하면은 꽤 오랜 기간 지속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방사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의 당선 여부에 따라서 물론 우크라이나의 일부 영토를 정말 내주고 평화 협정을 맺을지 안 맺을지 그런 건 우리가 아무것도 예상할 네.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어떤 중동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뭐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군비 증강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계속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방산에 대한 그 수준은 아마 한동안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분들의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방산이라고 하는 게 네.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 체감도는 많이 낮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감도는 좀 낮은 그렇죠. 편이죠. 저희가 뭐 직접 가서 봐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네. 네, 이게 얼마나 좀 잘하는지, 우리나라가 잘하는지 이런 거 좀 알 수가 없죠,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석종훈 청장과 네. 인터뷰를 한 내용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 이 무기 수출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또 금융 지원인데 네. 이 금융 지원이라는 게 좀 오해를 많이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 금융 지원에 대해서도 이해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그 공개될 때 다시 한번 그 내용은 전해드리도록 하죠. 네. 제가 두 번째 뉴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그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이 코로나가 발생한 2020년 기점으로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첨단 산업 경쟁이나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자국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이 최근 10년간 이제 10배 이상 늘었는데요. 특히 이제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이제 첨단 산업 분야에서 좀 재정 보조금이 급증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도 이제 직접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표로 보여주시면은 29일 대한상공 회의소에 따르면요, 그 세계 각국이 발표한 제조업 보조금인 2015년 584억 달러에서 2023년 5,502억 달러로 이제 10배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네, 그 선표를 그래프를 파란색 보시면 선을 보면 네네. 되네요. 2015년에 584억 달러였는데 584억 달러에서 네, 2023년에 5,502억 달러. 거의 10배 가까이 네, 늘었네요. 10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제 보조금 정책은 특히 이제 코로나 확산한 2020년 기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그 화살표 코로나 전후를 5년간 비교한 화살표가 있거든요. 네. 그걸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 5년간은 5,142억 달러였던 보조금 규모가 이후 5년간에는 이제 1조 9,700억 원 달러로 이제 약 3.8배 증가했습니다. 거의 그래서 4배 증가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보면은
지난 이제 10년간 제조업 보조금으로는 이제 정부 대출이 25.6%로 가장 많았거든요. 다음 네. 표를 보여주시면요. 네. 그래서 이 좀 진한색 재정 보조금이 25.6%로 가장 많았고요. 기업에 이제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이 23.6%로 그 뒤를 이었고 수출 기업에 대한 이제 무역 보증과 대출인 이제 무역 금융이 9.6%에 네.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구제금융이나 정부 출자 등 자본 투입이 이제 7.7% 이렇게 순이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중 재정 보조금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눈에 띄게 늘었고요. 네. 2020년부터 2024년 9월 기준 재정 보조금은 25.3%로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약 6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가액 비중이 이제 가장 컸고 상위 5개 규모 보조금 유형 중에 재정 보조금을 제외한 이제 정부 대출이나 무역 금융은 모두 이제 비중이 감소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진한 색깔 재정 보조금만 이제 늘었고 나머지는 다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이제 주요국은 재정 보조금을 이제 크게 늘리는 추세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도 재정 보조금이 이제 코로나 전보다 현재가 37배 늘었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2022년에 발표된 뭐 IRA법이랑 뭐 칩스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EU나 일본도 재정 보조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한국은 간접 금융 지원 방식인 제조업 보조금의 대부분을 네.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앞서 표를 보여주시면은 그 글로벌의 지원 흐름과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는 무역 금융이 1위고요. 네. 그냥 이거랑 비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글로벌 기준이고 이게 글로벌 기준이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무역 금융이 1위고 네. 이제 정부 대출이 2위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걸 뜻하냐면 다른 나라들은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직접 보조금을 쏟는 건데 네. 이게 한국만 대출과 이제 보증 위주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물 지원이 가장 낮은 수준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주요국들의 보조금은 이제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이제 첨단 산업에 집중이 돼 있는데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은 특히 이제 반도체 분야는 재정 보조금이 코로나 전에 비해서 6배 이상 늘어났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도 죄송합니다. 주로 이제 자국 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는데 보조금이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바이오나 2차 전지, 그다음 디스플레이 순으로 이제 늘어났는데 이렇게 OECD가 최근 이제 세계적인 보조금 흐름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각국 정부가 보조금을 늘렸다고 봤고요. 사실 뭐 미중 갈등도 있고 뭐 앞서 말했던 전쟁 같은 이슈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급망이나 경제 안보에 대한 이제 우려가 커지자 좀 본격적으로 보조금 전쟁에 나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김현수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장이 우리나라도 첨단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직접 보조금을 통해서 과감한 투자를 하는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는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국가 전략 차원에서도 국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얼마 전에 우리가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게 샤오미가 국내 법인 만든다. 원래는 맞아요. 이제 국내 법인이 없었는데 네. 국내 법인을 만든다라고 해서 사실 샤오미 제품을 우리가 사고 있지만 판권을 네네. 갖고 온 사람들이 이제 유통을 하는 지금까지의 구조였었고, 근데 이제 법인을 국내에다 만들게 되면은 뭐 샤오미 어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는 그런 일이 네. 벌어지게 될 텐데 그걸 보면서 야 혹시 나중에 샤오미 그 수칠 있잖아요. 네네. 수칠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야? 자동차, 전기 자동차까지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많이들 갖고 계셨지만 제가 그 취재 기자와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중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관심이 없다. 너무 그렇죠. 작아서. 그렇죠.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사실 BYD라든지 다른 그 전기차 업체들도 국내 대표를 우리나라 사람을 지금 임명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고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중국 전기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지라고 보면은 네. 일단 그 관세 8% 정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중국산 그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 관세로 관세율을 25%에서 100%까지 이미 4배가량 올려놨거든요. 네.
옛날에야 우리가 뭐 관세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것들이 WTO에 뭔가 문제가 된다, 저축이 된다라는 이유로 우리나라는 안 했지만 지금처럼 유럽에서도 막아, 미국에서도 막아, 다 막는 이런 보호무역주의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도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맞아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네. 저희는 그렇죠. 뭐 기사나 아니면 저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저는 아직까지 못 봐서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된 네. 건가. 사실 제조업 저희가 뭐 제조업 국가라고 하는데 네. 이게 다 뺏길 판이에요, 진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아. 네, 저기 댓글에서도 이제 방심하다가 뺏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네. 네, 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좀 지원 정책을 내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보조금을 쏟아붓자 라는 개념보다도 네. 우리나라 산업을 좀 보호하자는 개념의 정책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창용 총재의 여러 가지 멘트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사실 여기에서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볼 만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볼 겁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창용 총재의 이야기를 여러 준비해 놓은 이유는 요즘에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되게 좀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분은 저는 이창용 총재 말고는 눈에 잘 안 띄어서 네. 그래서 이창용 총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일단 이날 국정감사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종우 국민의힘 의원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4% 달성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더니 이창용 총재도 맞습니다. 한 2.2에서 2.3%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질 것 같네요라고 대답을 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잠재 성장률보다는 위쪽에 있는 성장률이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래서 그렇게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고 문제는 내년 성장률 전망이 좀 불확실한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특히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에 대해서. 네. 일단 한국은행에서는 0.5% 성장을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 나온 성장률은 0.1%다 보니까 이거 5배 격차면 너무 크게 틀린 거 아닙니까? 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창용 총재가 내수는 예상한 대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 수출이 미국 대선이라든지 중국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대외 변수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변한 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미국 대선 결과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중국의 어떤 그 매크로의 변화에 의한 것인지 그건 좀 더 보고 11월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런 게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적 가운데 하나가 네. 정부가 외평기금 활용해서 지금 그 세수결손을 메꾼다는 뉴스가 어제 한창 떠들썩했었잖아요. 네. 이거 외평기금 그냥 사용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외평기금 활용하면은 결국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환율 대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외환시장에 대해서는 외평기금뿐만 아니라 우리 한은의 발권력도 있고 지금 외환시장에 개입할 탄약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해서 외환시장이 만약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직접 나서서 우리나라 원화 사서 원화 가치의 커다란 하락을 좀 막아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도 지금 당장 돈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다만 그 총알이 든든한 국가와 총알이 든든하지 않은 국가를 바라보는 어떤 그 외국계 자금의 그 시야가 좀 걱정이 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런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전에 뭐 파운드화를 공격했던 조지 소로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야 이게 외환 시장이 좀 약해 보이는 곳과 튼튼해 보이는 곳을 바라보는 세계적인 시각 자체가 다를 수가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창용 총재도 한은도 발권력이 있다. 그러니까 너무 크게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좀 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고요. 그것 좀 의아했었죠. 우리 한은에서 이제 기준금리 딱 인하하자마자 바로 이틀 뒤였었나요? 11일에 인하하고 16일에
코픽스 금리, 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네네네. 되는 코픽스 금리가 발표가 됐는데 하느니 기준금리 인하하고 나서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지적이 있습니다. 아니 기준금리가 인하됐는데 시장금리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 지적에 대해서 과거 경험을 비추어 보아도 금리 한 번 낮추면 금리 한 번 낮추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금리가 너무 먼저 빨리 떨어져서 그래서 그 기준금리를 낮춘 이후에는 시장금리가 오히려 올라간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으로 보이고 금리를 한 번만 낮추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연속적으로 몇 번 낮추고 나면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경고등이 떴기 때문에 지금 은행과의 협조하에 대출을 조이고 있고 가계대출 안정화되면 다시 정상화될 거다. 가계대출 안정화되면 다시 시장금리도 좀 낮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지금 재정정책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지적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질문을 왜 이창용 총재한테 했는지는 모르겠고 통화정책 하시는 분한테 재정정책이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어쩌라고요?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이 재정정책에 대한 질문을 왜 여기다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는 지금 경기 침체라는 말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네. 우리 그 잠재 성장률 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체도 아니고 경기를 전면적으로 부양시킬 상황도 아닌데 다만 금리가 너무 높아서 자영업자분들이 힘드니까 그 부분을 타겟해서 재정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정정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까지 이창용 총재가 좀 설명해줬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참 네. 지금 경기 침체에 지금 다 말씀하신 건가요? 네네. 네네. 네. 그 경기 침체 뉴스에 이어서 제가 경기 침체 하면은 가장 먼저 이제 소비자들 사이에서 조금 반영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기 침체의 지각? 그러니까 내 돈 못 쓰는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네. 이 뉴스를 준비했는데 지금 사실 벌써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여기 왔다 크리스마스 갔다. 분위기요? 네. 아직 못 보셨어요? 네. 여기 지금 복도만 해도 여기 통로만 해도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로 다 꾸몄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번 주부터 백화점 3사가 크리스마스 장식 경쟁에 돌입을 하는데요. 네. 지난해보다도 일주일가량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화점 3사 3분기 실적이 대체적으로 좀 부진할 걸로 나오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마케팅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당긴 걸로 보이는데요. 한번 이제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게 지금 백화점 3사가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29일 신한투자증권이 이달 신세계 백화점 3분기 매출이 6,150억 원을 기록할 걸로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1.8%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한 5.4% 줄어들 걸로 관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롯데백화점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0.5% 늘어날 걸로 기록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한 40억 원 줄어든 걸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그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걸로 관측을 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은 12.3% 내려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저조한 분위기에 백화점 업계는 연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장식 점등식도 전년 대비 일주일 정도 늘었고요, 그러니까 앞당겼고요. 네. 방금 이제 사진을 본 것처럼 이렇게 준비 중인데 원래 이제 백화점별로 점등 그 날짜도 달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는 다 1일로 통일했습니다. 근데 11월 1일이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빨리 준비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거의 3개월 동안 크리스마스를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보통 이제 백화점들이 1월 말까지 이제 하니까. 근데 이렇게 백화점들이 크리스마스 효과를 노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2월을 포함한 4분기 매출이 비수기 대비 2배에 달하는 20%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기 때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가격 대비 좀
높은 뭐 겨울철 의류도 많이 팔리긴 하지만 뭐 선물이나 모임 같은 주류식품도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4분기 영업이익이 전체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인증샷 명소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크리스마스 인증샷 명소. 아, 저기 그 네. 신세계 본점에 네네. 그 종로 쪽이죠. 신세계 네. 본점 앞을 네, 되게 전망, 예쁘게 네, 꾸며놓거든요. 맞습니다. 항상. 그것도 있고, 네. 제 더현대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아. 더현대 서울에 5층 가면은 네. 이렇게 항상 작년에 혹시 가보셨나요? 작년에 그 우리 한지원 기자가 직접 가서 영상 만들었었죠. 네, 저랑 네. 종은 기자님이 이제 네. 직접 가가지고 한번 봤는데 이번에 그 24일 날 진행한 1찬 사전 예약이 동시 접속자가 3만 명에 몰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약자가 이미 전 사실 사전 예약하는지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게 벌써 이제 오픈 14분 만에 마감이 됐다고 하고요. 다만 이제 크리스마스 장식이 너무 빠르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사실 뭐 날씨도 그렇고 아직 겨울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말이라고 느낄 분위기가 아닌데 억지로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평소라면 자연스럽게 할로윈 분위기를 좀 즐기다가 크리스마스를 넘어가는데 네. 사실 이제 참사 이후에는 할로윈 마케팅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점도 이른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제 배경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네. 저는 그 지금 이런 백화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저는 유통업체한테 불만이 꽤 많았었어요. 네. 지금까지 불만이 많았던 게 지금까지 유통업체들이 세웠던 사업 전략들을 살펴보면 네. 맨날 그 경험, 뭐 공간,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유통사들이 해야 될 본질을 다 놓쳤던 것 같아요. 예컨대 뭐 그래요. 우리 뭐 스타필드라든지 아니면 롯데몰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좋아요. 네. 좋은데 이게 요즘에 특히 많은 분들이 소비하는 행태를 보면 구경은 오프라인에서 하지만 구매는 바로 앞에서 온라인으로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맞죠, 굉장히 맞죠. 많잖아요.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유통사들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유통사들이 물건을 떼어오는 채널이 다 제각각이었었어요. 그러면 네. 예를 들어 뭐 이마트에서 뭐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에서 물건 떼오는 거 다르고 이마트에서 물건 떼오는 거 다르고 이마트 그 에브리데이에서 물건 네, 떼오는 거 다르고 그쵸. 하니까 어디 가도 물건 가격이 다 제각각인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보면 이거 한번 보실까요? 제가 오늘 그 유통업체 그 지난 9월 유통업체 매출을 들고 왔는데 이 표 한번 보여주세요. 작년 9월까지만 해도 이 부분이 오프라인 매출이에요. 이 부분이 온라인 매출입니다. 네. 말씀 잘못 들었어요. 이 파란색이 온라인 매출이에요. 네. 요 나머지가 오프라인 매출이에요. 오프라인이 그래도 온라인보다 많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미 작년부터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을 넘어섰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보면 온라인이 49.7% 이거 이번 달만인데 네. 지난 9월만인데 49.7% 오프라인 50.3% 그냥 거의 절반 가까이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그냥 마냥 우리가 집에서 하는 온라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오프라인 가서도 거기서 물건 구매 안 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가격과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제품과 가격이 동일해야 돼요. 근데 그게 불가능했던 게 이마트는 이마트대로 SSM은 SSM대로 뭐 그리고 이마트 또 뭐냐 쓱닷컴대로 물건 떼오는 게 다 다르니까 물건 가격 다 달라요. 이게 뭐 될 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네.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요즘에 이제 유통업체들이 조금씩 좀 바꾸고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그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면 네. 다음 뉴스가 이제 제가 표를 보여드렸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극명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오프라인은 실제로 0.9% 매출이 줄었고요. 온라인이 15.7%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통업체들도 여기에서 이런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분명히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옴니 채널이 가능해져야 된다. 그 전에 뭐 몇 년 전에 옴니 채널에 막 선언적인 그리고 마케팅적인 뭔가 이렇게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옴니 채널 할 겁니다. 그 다 안 됐었거든요. 대신 이제는 사입이라든지 물건을 떼오는 거를 다 같은 하나의 채널로 하면은
여기도 같아, 저기도 가격 같아, 동일한 조건으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짜 옴니채널이 가능해지는 건데 그렇게 변하려고 지금 전략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롯데의 경우에는 계열사를 통합해서 매입에 이어서 온 오프라인 통합 체제를 구축한다고 하고 있고요. 실제로 롯데마트가 롯데슈퍼와 2022년부터 통합 매입을 통해 시너지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했었어야죠. 이런 걸 했었어야죠. 그러면서 이제 물류는 또 물류는 또 이제 물류대로 맡기고, 그리고 이마트도 마찬가지로 이마트가 작년에 올 7월에 SSM과 이마트 에브리데이 합병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유통사업군인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마트 24 이걸 다 통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유통산업에서의 그게 가능한 거고, 말씀드렸던 그게 가능한 거고, 이제 CJ랑 같이 이제 물류는 니네가 해, 우리가 유통은 할게, 이런 계약을 또 맺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내 유통업체들이 좀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만 좀 그 포인트만 좀 짚어보면, 네. 전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한번 같이 보죠. 지난 9월에 업태별 매출 증감률을 보면 대형 마트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이 늘어났습니다. SSM도 감소했고요. 백화점 조금 늘었는데, 뭐 이 대형 마트 줄어든 거는 이게 9월 수치잖아요. 8월에, 그러니까 9월에 추석이 있다 보니까 8월에 워낙 이거 제가 말씀 잘못 드렸어요. 네. 그거보다도 제가 온라인 매출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뭐였었냐면, 지금 패션 의류 잡화가 온라인 매출에서 한 16% 정도 감소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 가운데 화장품은 11%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옷이나 이런 것들은 잘 안 사는데 그 화장품은 계속해서 좀 사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뉴스 제가 준비했는데요. 그 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이 소극적 구직자에 해당되는 걸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신입보다 이제 경력직을 선호하는 현상도 있고, 또 일자리 미스매치 등이 이유로 꼽히는데요. 표로 한번 보여주시면은 그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대학 4학년 재학생 및 졸업자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 이제 정체응답자의 60.5%가 소극적 구직자로 나타났는데, 이 소극적 구직자가 이제 의례적 구직이나 뭐 의례적 구직 30%, 그다음에 거의 안함 23.8%, 그다음에 쉬고 있음 5.8%를 합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구직은 이제 23.4%였고 16.1%가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다른 진로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로는 뭐 자신의 역량이나 기술, 지식이 이제 부족하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오른쪽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거의 이제 50% 가까이 응답을 했고요. 이에 이제 전공 분야나 또 관심 없는 일자리, 관심 분야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해서가 한 18.1%, 그다음에 구직 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 같아서가 한 14% 이렇게 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응답하는 대학생의 이제 36.5%가 올해 대종은 신규 채용 시장이 지난해보다 어렵다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해 조사보다 한 6.2%포인트 높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 과정의 어려움으로 이제 신입 채용 기회 감소가 이제 27.5% 정도 됐고, 또 원하는 근로 조건에 맞는 좋은 일자리 부족이 한 23.3% 정도 됐는데요. 근데 사실 이제 적극적인 구직 활동하는 대학생들의 올해 평균 그 입사 지원서가 6.5회 정도 된대요. 네. 근데 이제 평균 서류 전형에 합격하는 횟수가 1.4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서류 합격률의 평균 한 22%밖에 합격을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지난해 서류 전형 합격률이 28.3%였으니까 1년 사이에 6.1%포인트 낮아진 수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 신규 채용 시장은 6.2% 높아졌는데 또 이 면접 이 비중은 6.6% 낮아졌으니까 네. 이게 참 상반되는 이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상호 환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요, 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대다수의 청년들이 이제 구직 의욕을 잃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이제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뭐 취준생이 어렵다 뭐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50대 이상이 늘었고 뭐 30대 이하 뭐 쉬었음 이런 것도 저희가 많이 다루기도 했고 네. 그래서 이런 뉴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그 약간 꼰대처럼 이야기를 네. 하면 네. 아니 일단 일부터 하고 뭐 중소기업에서라도 이제 커리어를 쌓고 너희가 다음 단계를 밟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네. 한번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그 노동의 경직성이 좀 그 근로의 경직성이 좀 있다 보니까 한번 중소기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경로가 끝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그걸 한번 수치로 보여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시작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인생 종착지의 연봉이 결정이 되는 통계를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일단 중소기업 가서 일부터 하고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터 해봐라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갈고 싶을 만한 어떤 스타트업, 그러니까 지금 당장 큰 돈을 못 벌더라도 앞으로의 비전이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탄생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기업들이 탄생하는 것도 그냥 탄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환경, 그러니까 인큐베이팅 환경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인큐베이팅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기업단에서 이제 기업의 그 그러니까 사내 벤처 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에서도 좀 정책적으로 이제 그런 스타트업들이 좀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니까 네. 그래야지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좀 할 수 있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올 테니까 또 내일도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